비벼 드세요. 볶아 먹어야 맛있는데 불에 이렇게 그죠. 김 넣고 참기름 넣고. 자, 공덕포차와 언제나 함께하는 하이트진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안주는 쭈삼볶음인데 너무 맵네요. 눈물이 나요. 근데 또 스트레스 있을 땐 이런 거 하나 먹어줘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스트레스가 그럼 풀린다고. 매일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새 그러네. 스트레스가 심하시군요. 나의 보험 상태를 체크해 공정한 평가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보험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암보험 등의 진단비 보험이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운전자 보험 등의 단일보험 상품도 최적의 조건을 찾아 가입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너무 매워. 매워서 지금. 너무 매워.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를 정확히 분석해 맞춤형으로 리모델링해 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입니다. 지금 연락해 무료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 보험 설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my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이렇게 매운 와중에도 네. 감사드립니다. 정신없네. 보험 소개도 이 해주시고. 매운 것들을 해치하는 보험은 없나요? 죄송해요. 제로 화이트 그런 드시면 보험은 될 것 없습니다. 같아요. 제로 화이트 보험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정훈이 만화를 기억하시나요? 영화 주간지 시내 21에 실렸던 전설의 영화 패러디 만화로 시내 21이 창간된 1995년부터 2020년까지 만 25년간 시내 21을 굳건히 지켜왔는데요. 동글동글한 얼굴에 치명적인 이등신 몸매의 주인공 남기남이 영화를 소재로 언어 유희부터 시사 풍자까지 엉뚱한 상상력으로 독자들을 포복 절도하게 만들었죠. 안타깝게도 정훈이 작가님이 3년 전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셔서 더 이상 남기남의 활약상을 볼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올해 시내 21 창간 30주년, 정훈이 만화 30주년을 기념해서 이름이 장르가 된 만화, 정훈이 만화의 정수를 모은 정훈이 만화 더 베스트 출간 프로젝트가 지금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텀블벅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펀딩 사이트 주소를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정훈이 만화 더 베스트는 시내 21과 같은 A4 정도 사이즈의 커다란 판형에 600쪽 가량의 볼륨, 하드커버 제본으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정훈이 만화의 정수만 모은 책 외에도 술을 부으면 술에 취한 것처럼 캐릭터의 얼굴색이 변하는 소주잔, 남기남 캐릭터를 정교하게 구현한 금속 배지, 고급스러운 가죽 케이스에 들어있는 페이지를 넘기면 캐릭터가 움직이는 플립북 수첩까지, 게다가 후원자님께는 책 안에 후원해주신 분들 이름도 넣어드립니다. 다양한 굿즈까지 선택하실 수 있는 정훈이 만화 펀딩은 5월까지만 진행이 됩니다. 정훈이 만화를 사랑했던 시네필들, 정훈이 만화와 함께 웃고 울었던 많은 독자님들, 그리고 영화와 만화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 정훈이 만화의 최종판을 소장하실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시민 작가님의 추천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훈이는 내면의 이야기와 표현의 기술을 다 가진 예술가였다. 상상놀이를 즐겼던 초등학생 때의 얼굴로 어른의 삶을 살았다. 그의 작품에는 인간과 세상에 대한 철학적 질문이 깔려있다. 네, 저도 정훈이 만화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이렇게 앞에 보이시죠? 이 벽돌책입니다, 완전히. 굉장히 크고 두껍게 만들어질 예정이고, 저는 진짜 이 컵이, 소주잔이 굉장히 탐납니다. 소주잔에 차가운 술을 부으면 술이 탐나는 거예요. 소주잔이 탐나는 거예요. 소주잔이요. 지난주에 했는데 지금 술을 드시고 싶어서 또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럴까요? 이게 얼굴이 빨갛게 변합니다. 지난주에 보셨죠? 부끄러워서 빨갛게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배지도 너무너무 귀엽고, 요 수첩도 가죽이 아주 좋아요. 수첩 가죽 한번. 네. 빈티지. 악어 가죽이에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악어는 악어 아닌 가죽 거죠. 무늬가 없잖아요. 악어 가죽 안 써보셨군요. 네. 아니 악어를 어떻게 데리고 다녀요? 악어 못 데리고 다닙니다. 네, 껍질 벗겨가지고 잔인해. 요새는 비건으로 만든 가죽 이런 게 되게 유행이더라고요. 가볍고 좋은 거. 이 가죽은 독특하네 약간. 그렇죠? 네. 독특하면서 약간 고급스러워 보여요. 네. 이 안에 드르륵 넘기면 남기남이 움직입니다. 아 이거 네. 이거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거죠. 직접 그리셔가지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네. 쭉 하면 화면 나오나? 여기 잠시만요. 이게 좀 쉽지가 않네. 이렇게 아무튼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아무튼 잘 나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우리 중학교 때 할 때는 이렇게 쭉 하다가 끝에 이렇게 약간 욕설 같은 거 집어넣고 아, 반전 욕설. 반전, 예. 그런 거 메롱 하겠군요. 이런 거 하고. 메롱? 이거 국사책 가지고 잘 되는데 이 책은 좀 이렇게 잘 되지 않네요. 새 책이라서.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그 유시민 작가가 추천해가지고 네. 유시민 작가랑 제가 해프닝이 있어요. 해프닝. 어떤 오프닝이요? 2년 전에 네. 2년 전에도 제가 연락에 윤석열 정권 깔 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보 쪽에 계신 분들이 저를 보면 되게 호의적으로 대했어요. 한번 이제 더라이브 KBS 폐지된 거 더라이브에 나갔더니 이제 저가 출연하고 다음 코너가 유시민 작가더라고요. 네. 근데 유시민 작가 이제 거의 대기실에서 저를 보고 되게 반가워하시고 네. 그다음에 막 나 요즘에 낚시 다니는데 낚시가 너무 재밌어 막 저 보면서 한 20분 동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의 개인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반갑습니다. 제가 뭐 평소에 많이 뵙고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방송 들어갔지. 네. 방송 아이템이 민주당이었어요. 조국 정치 하나 막 그런 아이템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이렇게 뭐 재판받고 와이프도 감옥 가 있고 그런데 정치를 하냐. 네. 정치할 생각 하지도 말아라. 그냥 유시민 작가랑 유튜브나 해라. 그러고 나서 딱 가는데 네. 유시민 작가 저 미친놈이가 있나? 막 이렇게 막 쳐다보는 것 같아. 내가 인사를 했는데도 인사를 안 받고 그냥 누굴 뭐 이랬어요. 왜 그러셨어요? 아니 유튜브 하라는 게 뭐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그거 알릴래요. 그래도. 그래서 거기 가서 정치를 하지 말아라. 약간 뭐 유튜브나 해라. 그것도 유시민 작가랑 유튜브나 해라. 이게 약간 말투가 기분 나쁠만 했네요. 그래요? 기분 나빠요? 네.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과를. 유시민 작가님은 조국 전 장관 팬이기 때문에 정치하지 마라. 요거에 더 그거에 그러셨을 꽂혔지. 거예요. 그거에. 왜냐면 그때 한참 총선 전해거든요. 12월 달. 조국 진당 만든다고 할 때. 만들기 전에 음. 막 그 정치 한 해 뭐 그래서 조민이가 정치 한 해 만에 막 한참 논란이 있는 게 있었잖아요. 그때 정치할 생각하지 말고 유튜브나 해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당 만들 때 조국 전 장관 만났더니 되게 반가워하시던데. 그러니까 진보 쪽 분들이 장 소장님을 되게 반가워해요. 네. 좋아하세요, 옛날에는. 많이. 지금은 아니에요? 이제는 뭐 네. 윤석열 탄핵이 됐으니까 네. 내가 뭐 이제 소용이 없죠. 그 쓴소리 진짜 많이 하는 보수 패널이신데 윤석열 그때 정부. 내가 왜 그랬나 몰라. 근데 그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맞았죠. 사실 잘못된- 결과를 봐도 사실 그게 맞았던 거잖아요. 잘못된 일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네. 제가 예전에 제2본부에서 방송할 때도 네. 엑스파일로 TV로 첫 출연을 하셨죠. 근데 신나게 이제 네. 윤 후보일 때 신나게 까시더라고요. 저 드럼통이 이제 엑스파일의 네. 이제 원형으로 우리가 남겨둔 드럼통. 그래서 제가 이분 괜찮으려나 생각했는데 그때 물어보니까 난 괜찮아. 그냥 뭐 난 윤석열 같은 스타일 싫어해.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그- 목소리가 그랬어요? 난 괜찮아. 내가 그랬어? 아니 자신도 모르게 이상한 목소리를 다른 내신. 표현 다른 목소리를 하나 내려다 보니까 그래서 참 지난 한 3년 정도의 세월을 되돌려 보면 참 우여곡절이 많았네. 진짜. 아유. 그러게요. 지금은 또 그때만 윤석열 정권 비판하고 김건희 비판할 때 MBC 같은 데 나가면 장성철이 최고야 막 이러는데 요즘에는 저 새끼 왜 불렀냐 그냥 99%가 내용이에요. 괜찮으세요, 좀? 그런 얘기 욕먹는 들으면? 건 뭐 괜찮아요. 네. 국회 있을 때 정말 험한 꼴을 많이 당해가지고 저 정도 뭐 댓글에서 욕하시고 뭐 협박 메시지도 많이 와요. 그래요. 페페로, 페북 페북 메시지로? 메시지로. 페북 메시지로. 그런 거 보면 기분은 나쁜데 네. 뭐 이해해요. 뭐 내가 뭐 이재명도 비판하고 윤석열도 비판하니까 지지자들은 당연히 화를 날 수밖에 없고 나 욕하고 싶겠지. 그건 이해해요. 마음이 넓으시군요. 아니 그러려니 해요. 근데 그런 거에 하나하나 신경 쓰고 상처받고 그러면 방송 못하죠. 근데 아직도 제가 2019년도 1월 달에 방송을 했는데 네. 아직도 기억나는 지금도 그 이상의 댓글을 저주하는 댓글인데 나 저를 네. 그때가 더 심했어요. 그 이상이 없어. 뭐라고 저주했는데요? 장성철 저 새끼는 사지를 찢어서
광화문에 까마귀 밥을 줘야 아 된다. 진짜요? 아. 그거 이상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뭐 그냥 괜찮으시구나. 그때 이제 굳은 살을 먹이셨구나. 문재인 정권을 막 비판할 때였거든요. 그때 자기네들 문재인 대통령 문 달림을 공격한다고 그런 막 댓글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뭐 브리핑 코너에서 예전에 다른 방송국에 있을 때 저는 이제 나름 이제 권력에 대한 비판을 좀 더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한 7대3, 8대2 민주당 것도 이제 이건 좀 과하다 하면은 뭐 아이템을 집어넣었어요. 네. 한 4일 이쪽 하면 하루 정도는 그렇게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약간 제가 또 약간 비판할 때 저는 해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조롱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조롱기도 좀 있어요. 그게 제가 어느 정도 탁월하다고 생각돼요. 근데 해학으로 가시죠 그냥. 근데 그 이제 기분이 나쁜 이제 권력 쪽에 계신 또는 지지층에 기분이 나쁘잖아요. 메일에 소개할 수 없는 이런 메일들 와요. 기자 메일들은 입에 다 담을 수 공개가 없는. 되잖아요. 그럼 메일 보는데 이제 딱 회사 메일에 딱 올라오면 사실은 메일을 아주 막 자주 체크하는 건 아니죠. 근데 워낙 많은 아시잖아요. 메일이 오니까요. 보도자료 같은 거 엄청 오잖아요. 그래서 자주 체크하는 건 아닌데 하루에 한 번씩 그래도 보는데 딱 보면 제목부터 했던 욕으로 쭉 돼 있으면 기분이 확 나빠요. 그러니까 사실 비판하고 아니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저도 읽어보고 아 제가 좀 다르게 생각할 게 있었나? 내가 잘못 생각했나? 또는 이 사람 의견도 맞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러면 약간 최소한 뭐 반나절 정도는 가끔 생각나서 기분이 나빠요. 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제목에 딱 있으면 바로 지워요. 바로 휴지통으로. 그러니까 눈에 뜨면 계속 기분이 나쁘니까 의도야 뭐 제가 뻔히 아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굳이 그렇게 잘 그런 걸 잘 보질 않고. 네, 맞아요. 그리고 사람인지라 장 선생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사람인지라 막 욕하거나 비판 댓글을 많이 보면 영향을 받아요. 욕먹기 싫어하는 방어 기제가 발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 또는 뭐 저도 그렇다고 저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고 하는데 반응들이 막 이렇게 좀 나쁘다 그러면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잘 안 보려고 해요 저는. 네, 괜히 맞아요. 발언에 움츠러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또 이렇게 막 댓글 악플 달고 그다음에 악성 메일 이제 보내시는 분들 중에서도 되게 합리적으로 비판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한테 답장 메일을 보내면 네. 되게 또 친절하게 맞아요. 메일을 네. 읽으셨군요 이러면서 제가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맞아요. 죄송합니다 되게 이러면서 또 미안해요, 이렇게 그러면. 미안해 하시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패백에다가 막 제가 이재명 비판하고 막 이러면은 막 댓글로 많이 써주셔요. 근데 이제 예의 있게 하시는 분한테는 저도 예의 있게 답장 다 드리는데 그냥 다짜고짜 욕설하는 사람한테는 제가 반사 하고 그거를 복사해가지고 그대로 밑에다가 댓글 달기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욕설보다는 어쨌든 막 비판하시고 아프게 비판하시면 네. 저도 좀 되돌아보고 제가 그렇죠. 드릴 말씀 또 드리고 아픈 비판에는 사실 내가 이걸 몰랐구나 솔직히 그치. 뜨끔하게 되죠. 네, 기회가 맞아요. 없어서 그걸 조금 정정하거나 시정하거나 다르게 얘기할 거는 또 그 자리에 바로 그 콘텐츠는 못하지만 사실은 이분 말씀이 맞는 것 같다. 그럼 사실 제일 뜨끔해요 그런 맞아요. 것들이. 그런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런 네. 얘기들도. 네, 그런 것도 이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럼요. 한잔 하시죠. 네. 그거는 물통에 담긴 소주인가요? 예. 예. 아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방송하면서 네. 여러분들 불편하게 하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죠 뭐 평론가 하려면 비판해야지 뭐 잘하고 있어요 뭐 비판할 게 없습니다. 이런 평론가 할 필요가 없죠. 네. 저는 언론도 사실 뭐 잘하고 있다 그거는 정말 약자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그걸 지원하거나 그런 따뜻한 뉴스 몇 개를 빼고는 뉴스 보면 90%가 그래. 비판이거든요. 스트레스 그렇죠. 받아요. 권력 감시 역할을 네. 해야 그렇죠. 되니까요. 그러면 한쪽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양당 체제가 아주 고착화돼 있으니까 한쪽만 또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갖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또 왜 제가 홍채경호의 공덕포차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 송채경화 기자고요. 목요일 공독포차를 책임지고 계신 두 분, 장문어, 장성철 공로센터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가카스 박성태 사랑과 사회 연구소 연구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지난 주말에 이제 엄청난 일들을 겪었는데 그게 다 이제 완전히 까마득한 옛날 일이 그러네요. 됐고요. 까마득해.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황당하고 개꿀잼인 일이 이제 뭐 5일 정도밖에 안 됐네요. 맞아요. 5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오래된 일처럼 네. 느껴집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는 탈당 논쟁입니다. 일단 국민의힘 안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이제 빗발치고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는 주장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언론 인터뷰에서 자진 탈당 가능성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그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탈당 생각이 전혀 없다 네. 이런 보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국민일보 보도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랑 통화를 했는데 여기서 탈당을 포함해서 뭐든지 그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후보의 결정대로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궁금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탈당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저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저녁에 만난 네. 서정욱 변호사가 네.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네. 당장 탈당은 안 한다. 내가 그냥 탈당하라고 지른 거다. 윤석열 대통령 참모 의견은 반으로 갈리고 있다. 그러나 나는 역전 모멘텀을 만들고 대선 패배의 책임을 벗으려면 탈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네. 그래서 내가 탈당론을 얘기를 했다. 그랬다가 저녁 먹으러 와서 뒤지게 혼났다. 그럼 결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탈당할 생각이 없는 거군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네요. 네. 네. 반반씩 갈리는 거 보니까 네. 이렇게 좀 기분 좋을 때 누가 얘기하면은 그래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기분 나쁠 때 얘기하면은 이씨, 너 뒤질래 막 이러는 것 같고 네. 내 마음 나도 몰라. 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오해들이 조금씩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머릿속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머릿속에 재현한 모습은 네. 일단 김재원 실장이 브리핑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후보가 확정된 뒤에 제가 확정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됐다가 안 됐다가 다시 확정됐잖아요. 최종 확정된 최종 뒤에. 확정된 뒤에 네.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최종 확정된 뒤에 김문수 후보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통한 바가 있다. 네. 거기까지는 거기서 팩트? 김문수 후보가 얘기한 거는 뭐 탈당이나 이런 부분은 대통령님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네. 제가 뭐 그런 거 뭐 왈가왈부할 이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김문수 후보가 계속한 얘기에 그냥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그 톤까지 보면 실제로 김문수 후보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존경하는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내가 뭐라고 하긴 그렇지 본인이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근데 오늘 이제 YTN 보도 보면은 그 통화에서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탈당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달라고 얘기를 했다. 이 보도가 나왔거든요. 거기에 근데 대한 게 이제 김재원 실장의 반박 브리핑이었죠.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아. 그냥 알아서 하실 일이라고 했지 네. 남아있으라고 한 적도 없다. 그거는 사실은 제발 좀 나가달라는 얘기죠. 김재원 실장의 속으로는- 말을 해석을 하자면. 네. 근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제발 남아주셔라 라는 말을 김문수 후보가 윤 전 대통령에게 한 적이 없다라고 한 게 사실은 김재원 브리핑의 핵심이었고요. 네. 그런데 그럼 이런 말들이 어디서 나왔나? 제가 여러 사람들이 예를 들어 뭐 석동현 변호사 쪽도 있고 여러 보도가 탈당한다고 그랬다가 아니라고 그랬다가 그러니까요. 이런 소정욱 변호사도 그렇고 말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말들을 추정해 봤을 때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서 아니 뭐 이번에 꼭 이겨야지 뭐 내가 볼 때 이길 것 같고 김장관이 잘해 나라면 이길 수 있어. 내가 뭐 한덕수 지지하고 좀 서운했겠지만 그거 다 잊고 잘하고 그리고 내가 필요하면 밟고 가. 응? 그걸 이제 해석한 사람들이 그렇게 한 얘기고 네. 그게 만약 거기서 밟는다. 네. 이 녀석들이 밟으라고 진짜 밟아? 이런 그거구나. 분위기가 아닐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말로는 원론적으로 뭐 김 장관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그리고 나 밟을 거면 밟어. 밟고 가. 이길 수 있으면. 그런데 거기서 그럼 탈당 좀 해줘. 뭐라고? 이렇게 되는 네. 그런 상황으로 저는 네. 인식을 하고 있어요. 두 분 다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탈당할 생각이 없는 걸로 종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탈당을 왜 하겠어요. 국민의힘이라는 강력한 보호막을 네. 내 재판이나 아내인 김건희 씨가 검찰에 소환되고 재판 받을 때 그래도 그 방어막 안에 있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걸 탈당을 벌이면
그냥 둘이 윤곽근 변호사랑 그 사법 리스크를 방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끝까지 남아있고 싶어 하겠죠. 네. 억지로 쫓아내지 않는 한. 저는 김건희 씨가 설득하지 않는 한 탈당은 안 할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지금은 당에서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는 모양새예요. 그래서 그런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안 할 것 같다. 윤의 성격은 네. 압박한다고 거기에 굴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더더군다나 안 한다 네. 그러면 천성이 청개구리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끝까지 하는. 그래서 오히려 탈당하지 말라고 하면 그런데 내가 이번에 이기야 혹시 이기면 사면도 받을 수 있고 이겨야 되는데 그럼 탈당할까? 이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지금 뭐 비대위원장 김용태 얘기했죠. 그다음에 대변인도 얘기했죠. 네. 뭐 김지원 비서실장도 사실은 탈당의 무게를 둬서 얘기하죠. 김문수 법 빼고는 이정현 공동선대위도 대놓고 탈당하라고 맞아요. 얘기했잖아요. 네. 권고라고 하고 있는데 그냥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이렇게 막 나왔을 때는 혹시 대통령실과 윤석열과 물밑으로 이렇게 공감대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오후 들어서 또 생각이 드는 거는 이건 그냥 순수한 압박이다. 그러면 더 안 한다. 네. 윤의 성격상. 어디서 밀려서 그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대단히 이기주의자 같아요. 이기주의자. 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근데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는 이제 어쨌든 대통령이 이건 결정을 해야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재원 뭐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이 탈당을 해야 이제 뭐 대선에서 조금 이제 유리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김문수 후보 본인의 진짜 생각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떨 거라고 보세요? 그냥 그쪽 세계가 정상인 줄 알고 사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계엄에 대해 사과했지만 잠깐 그것도- 먼저 씹고 제가 먼저 얘기. 아니 아니, 씹고 있는데 그거 넣는데 거기다가 질문 좀 아니, 어떻게 질문이 해요? 저쪽으로 갈 줄 알고 죄송해요. 내가 아, 이 씹으시고, 순간 씹으시고. 쥐포를 좀 먹으려고 그러는데 삼키겠습니다. 쥐포. 너무 아, 잔인하셔. 나 못 봐서 먹고 계신 걸 못 내 봤어요. 성내가 좀 다치더라도 쥐포는 삼키겠습니다. 안돼 아니, 씹어도 돼. 네. 장기빈님이 말씀해 주시죠. 김문수 후보는 먼저 본인이 그거를 요구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탈당을? 네.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그래도 우리랑 좀 생각이 다르거든. 윤석열 억울해 안타까워. 아유 정말 한동훈 나빠. 한동훈이 찬성만 안 했어도 탄핵 안 당하는 건데 우리 대선 안 치를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다수가. 그렇다면 만약 출당을 먼저 시키고 탈당을 요구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또 김문수한테 뭐라고 할 가능성도 있고 그 사람들이 투표장에 안 나올 수도 있고 네. 이제 선거 유세 다니다 보면 우리 당원들이 나오는 건데 자 김문수를 찍어줍시다 그러면 너나 탈당해라 막 이제 거기서 난장판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후보가 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가 완전히 무르익었을 때 네. 그냥 최종 결정을 하면서 그것이 실행이 될 때는 해도 되는데 지금처럼 막 아유 탈당 시킬까요 말까요 이거 논의 단계부터 나서서 탈당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는 좀 네, 부담스럽다.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렇게 좀 민감한 문제는요. 저희가 이제 당대표 할 때는 당원들 여론조사를 해요. 네. 그럼 당연히 이거 여론조사 해야 돼요. 당원들을 상대로 윤석열 탈당 출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만약 그것이 다수가 그래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출당이나 탈당 시키는 게 맞다. 그러면 이제 그 명분을 갖고 쭉 갈 수가 있는데 네. 그런 조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떠한 구체적인 조율 없이 그냥 몇몇 사람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툭툭 던져보는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좀 탈당 얘기하기가 좀 그럴 것이다. 저는 그게 전략적 계산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순수하게 그런 거라고 봐요. 그 본인의 성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새치기 하려는 한덕수 후보는 새치기를 하는 더군다나 내란의 아바타였고 아주 나쁜 후보죠. 그러면 새치기 피해자처럼 코스프레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가 마치 피해자, 네. 뭔가 약자, 선의 이렇게 비춰졌지만 그 과정에서만 그랬던 거고 사실은 김문수 후보도 순수하게 나쁜 후보예요. 네. 예, 여기는 새치기 하는, 여기는 그냥 순수하게 하는 나쁜 후보예요. 그러면 이번 대선의 아젠다도 사실 김문수 후보가 얘기한 건 체제 전쟁이에요. 그럼 체제 전쟁의 최전방에 누가 섰었어요? 윤석열이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죠. 계엄에 대해서 사과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이전에도 계엄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는 일관되게 얘기한 게 뭐냐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말렸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대신 이제 한번 툭 치면 저쪽으로 날아갔겠죠. 그런데 어쨌든 말렸을 것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거는 그 방식이 체제 전쟁의 방식이 좀 과격해요라고 저는 인식을 해요. 체제 전쟁 하는 건 맞는데, 맞는데 방식이 과격하다. 방식. 그래서 에이 이러면 너무 안 되잖아. 그래서 사과하는 것도
경제, 내수가 부진했었고 불편을 끼친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는 거죠. 네. 오늘은 근데 계엄의 자체에 대해서 사과를 하긴 했더라고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근데 뒤에는 뭐 탄핵, 그 반탄핵 올곧게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방식이 과격했지만 체제 전쟁의 최전봉에 서 있던 우리 대통령을 왜 탄핵시키냐? 저는 김문수 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탈당도 김문수 부는 아니 이거 좋은 사람인데 이분은 훌륭한 분인데 왜 쫓아내야 돼? 그러니까 김문수 부 입장에서는 막 예를 들어 김재원 실장은 그래도 주판을 잘 굴리시는 분이거든요. 전략으로 생각하는데 김문수 후보는 그렇지 당연히 않다. 탈당시켜야 된다라고 하지만 아니 내가 의리를 저버리고 이 사람 탈당시키고 나 그렇게까지 대통령 되고 싶어 한 분 없어. 김문수 부는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주변에 우리가 볼 땐 비정상 아주 제목을 잘 비정상 정당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구구 저 끝에 있는 비정상이죠. 근데 김문수 부는 원래 그랬고 그 세계에 계속 살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는 정상 세계는 어디냐? 전광훈, 석동현 여기가 정상 세계예요. 네. 그러니까 전환길, 친구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전쟁의 총사령관이었던 윤을 왜 탈당시키냐. 이거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건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봐요. 어쨌든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자 그런데 어쨌든 진심으로 그런 사람이 우리 대선 후보가 된다는 게 좀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총대를 맸습니다. 오늘 이제 정식으로 비대위원장 취임을 한 뒤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일단은 나가달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대통령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다. 결단을 해줄 것을 요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아까 뭐 순수하든 아니면 전략이든 전 대통령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걸 좀 밀어붙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밀어붙이려면 네. 안에서 좀 의원들의 합의가 모아져야 되고 또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비대위원장이 저 정도까지 얘기하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자 이래야 되는데 윤핵관들은 이거에 동의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목소리가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크로비스타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안 한다라는 쪽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아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씨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만나겠다, 네. 찾아가겠다 그러면은 그냥 끊어버릴 것 같아요. 아예 상대를 안 아니면 한다?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으니까 네. 전화를 차단해 놓거나 그래서 만나지 않을 것 같아요. 연락을 안 받는다? 네. 그 얘기를 듣기 싫어서. 네, 그래서 질질 좀 끊을 것 같아요. 전화는- 아니, 솔직히 만났어. 만나가지고 김용태가 이제 브리핑을 해. 제가 대통령께 간곡하게 부탁드렸지만 대통령 부부는 탈당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저희가 출당을 한번 당내에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남 자체를 안 하지 않을까? 그래요? 근데 전화는 받을 것 같아요. 전화를 받아서. 네. 네. 왜냐면 이분이 일단 너 엄마 생각이 틀린 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 말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누가 전화하면 받아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그 자체를 즐길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전화 받아서 너 전화 59분 동안 잘했다, 얘기한다. 이거야. 너 전화 잘했다. 야, 너 마침 잘 너 어떻게 너 심심하던 차에 그래도 명색이 비대 뭐야 저기 누구냐 그 김계리 변호사나 와서 같이 사진 찍고 뭐 이랬었는데 그래도 명색이 비대위원장이 찾아온다는데 좀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야 내가 너 어떻게 했는데 너 공천 거기 주지 말라고 내가 다 주고 그래서 줬는데 네가 인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인마 그리고 이제 막 한참 그리고 내가 빠지면 국민의힘 뭉칠 수 있을 것 같아. 아무튼 잘해봐라 이 자식들. 이제 끊는. 만나긴 할 것이다. 아니 만나지 않고 설득은 안 되고, 전화로 세게 전화로. 욕을 할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당규에 보면은 윤리위원회 규정에서 윤리위원회 의결과 비대위의 의결로 그냥 제명이나 출당 조치를 취할 수가 있어요. 네. 현재도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하려면 할 수 있다. 마음 먹으면. 네, 근데 그냥 계속 지금 메시지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그러니까 사실 안 되면 출당까지를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윤리위를 소집을 해야 되는데 윤리위까지 소집을 하지 않는 것은 그냥 말만 하고 실제로 실현할 생각은 없다. 윤리위에서 이거는 출당이나 탈당 권고 말고 당원권 정지 한 3개월만 합시다. 이래버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사실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네. 어쨌든 청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을 하는 거지. 제가 볼 때는 그거를 이제 사실은 리더는 저는 결과에 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책임질 수 있을 만한 역량은 안 돼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출당으로 밀고 가야죠. 네. 물론 전략적으로 정중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합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윤희 탈당을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최동욱 총장 건, 국정원 댓글상 건, 조국 전 장관 수사 이런 거 보면 다 그때도 윤희 막 이렇게 할 때 말린 사람 없겠어요. 제가 초기에 이제 민주당 중진 의원이 물어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이 윤 검사장 이렇게 가면 안 돼. 여주지청장 할 때부터 뭐 그럼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오히려 누가 하라고 하면 더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때로 달라들어도 김건희 씨가 설득하지 않는 한 저는 이분이 이렇게 압박하면 더 안 한다. 안타까운 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리더십과 권위가 자칫 잘못하면 땅에 떨어질 수 있다. 이거를 실제로 실행하지 못하면 왜냐면 오늘까지 가름마를 타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가름마 못 탔잖아.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비대위원장으로 내정되고 또 오늘 이제 인준을 받았잖아요. 네. 그 첫 번째 약속부터 못 했어요. 그럼 이제 말에 무게가 안 실리는 거지. 네. 에이, 너 말만 하고 못 하잖아. 이런 얘기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았냐. 저는 이 정도였으면 정말 어느 정도 조율이 된 줄 알았더니 네. 전혀 조율 안 그게 되죠. 아니라면 정치력이 부족한 거고 또한 소신도 부족한 거고 이거를 얘기했는데 못했다라는 것은 추진력도 부족한 거고 그럼 허수아비 비대위원장 얼굴마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어요. 이게 이제 그냥 윤에게 현재 분위기상은 윤한테 권고잖아요. 네. 그 쟁점만까지 가면 다들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쟁점에서는 뭐 당신 할 일 했어라고 되겠지만 이 쟁점이 왜 권고야 출당시켜 이렇게 가버리면 그거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정치력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윤리 소집하고 해서 할 수 있는 건데 못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에 부담을 많이 느끼겠죠. 네. 그런데 한 가지 또 다른 힘이 있어요. 어떤 거요? 당내에서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대선에 그래도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보는 쪽에서는 윤의 탈당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서 어차피 졌는데 윤이 나가면 누가 들어와요? 한이 들어와요. 아하.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대선에 적극적으로 뛰지 않고 거기에 대한 비난을 받으니까 나 열심히 뛰고 있어. 어떻게? 페이스북으로. 네. 페이스북으로 내가 이재명 얼마나 욕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비난 받으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를 몇 번 얘기하고 있어요. 뭘 중요해요 페이스북 쓰는 게. 실제 가서 만나고 유권자들도 만나고 해야죠. 그러게요. 네. 근데 왜 못 만나냐. 반탄을 주장한 김문수 뒤에 서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못 만나는 거. 그리고 더군다나 윤석열 정당인데 아직도. 네. 대선 캠프는 거의 윤 어게인으로 짜여져 있고. 그러니까 절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내걸었죠. 그렇죠. 한동훈은. 3대 세신책 중에 제일 그거는. 중요한 게 절연이에요. 윤과의 절연. 윤석열, 김건희와의 절연인데 절연이 됐어요. 네. 그럼 한이 들어오잖아요, 이제. 네. 한도 사실 제가 볼 땐 들어오고 싶을 거예요. 사진 찍는 거 얼마나 좋아해요. 이렇게 사진 찍는 장이 더 열렸는데 네. 이러니까 자꾸 조롱한다 그러는가. 말 좀 다시 할게요. 네. 사진 찍는 걸 좋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그럼 하고 싶겠죠. 근데 명분이 안 서기 때문에 못 하는 건데 윤이 나가면 이제 들어오죠. 그러면 그걸 누가 싫어해요? 친윤은 싫어하죠. 네. 어떻게 해서 한동훈을 지금까지 견제했는데 자기 당권 때문에 이 사람한테 뛰놀 공간을 주면 안 된다. 제가 만약 친윤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근데 복잡한 만약에 고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만약의 경우에 뭐 자진 탈당을 하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음을 먹고 아니면 출당을 시키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당과 절연하는 모습을 만약에 보인다고 하면 판이 바뀌어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판이 바뀝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요. 안 바뀌어요? 그 뭐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에 몰두하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네. 과연 얼마나 많은 표를 더 갖고 올 수 있을까? 그걸 따져봤을 때 글쎄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했던 짓, 윤석열 전 대통령이 2년 6개월 동안 했던 일 그런 것을 이 탈당으로 커버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막 이런 거 잘못 많이 했는데 그래 윤석열 탈당했으니까 출당시켰으니까 이제 국민의힘 찍어주자. 그럴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 어느 정도는 그래 아유 최소한 좀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구나. 이재명 싫으니까 그래 아유 최소한의 명분 만들어줬으니까 국민의힘 찍어야지. 그럴 분도 몇 분 계시겠지만 네. 이 당락을 바꿀 그런 건 그러한 아니죠. 획기적인 변수는 아니죠.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죠. 그리고 이걸 논의하는 게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없는 거였군요. 소모적이잖아요 지금. 이거는 선거 들어가기 전에 결정 내고 정리했었어야 될 문제잖아요. 그러게요. 선거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이거 계속 끌고 가봐요. 18일 날
TV 토론회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겠죠. 이것만 계속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네요. 기자분들도 계속 따라다니면서 오늘은 탈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당되는 겁니까? 안 되는 그러니까. 겁니까? 그 대선에 진즉 한 넉 달 전에 처리했어야 할 윤석열 문제를 국민의힘이 사실은 끌고 가면서 대선은 이제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그냥 쭉 추이를 쭉 보면 이재명 49, 김문수 29, 네. 그다음에 이준석 7. 요게 이제 보통 흐름이더라고요. 평균적으로? 네, 그럼 모름이 한 15 정도가 있어요. 아직 결정 못한. 근데 나중에 득표를 하면 이 모름이 빠지고 이 아까 말한 이 85를 전체를 100으로 놓고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요 상태로만 쭉 가도 이재명 후보가 49에다가 사실은 15%를 추가로 더해야 되니까 0.15를 더해야 되니까 그러면 한 53, 4%가 나오게 돼요. 54, 5%가 나올 수가 있는 네.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다시 지층 결집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탈당 얘기가 꺼낸 건 이준석 후보 때문인 것 같아요. 어떻게든 뭐라도 가능성은 지금 김문수 후보가 대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한 0.4% 정도 되는데 네. 일단 이걸 조금이라도 올리려면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 7, 8%를 가지고는 이준석과의 단일화다. 네.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윤석열을 내쫓아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뭐 징계 철회나 사과 이런 거 나온 것도 그 정지 작업 중인데 저는 그렇게 해도 가능성이 잘해봐야 뭐 한 2, 3%? 근데 이준석 후보가 아무리 뭐 지금 징계 뭐 철회한 거, 그 사실은 2023년에 이미 했다라는 그렇죠. 거고. 그다음에 아무리 탈당이나 출장을 하더라도 이준석 후보가 지금 상황에서 단일화를 해줄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제가 예전에도 국민의힘 분들 일부를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래도 거대 정당인데 니네 그런 식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차피 우리 거대 정당에서 너의 중요 자리를 만들어준다잖아. 그러면 들어오겠지.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준석 후보는 나름의 젊기 때문에 명분으로 살거든요. 김문수랑은 절대 손을 잡을 수 없죠. 네. 그래서 제가 홍준표나 만약에 안철수는 물론 될 가능성이 없었지만 또는 한동훈이 돼도 이준석 후보에게는 손을 잡을 수 있는 명분이 조금이라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김문수가 되는 순간 없어요.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 가능성 없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럼요. 절대로 안 하죠. 근데 이럴 경우면은 해요. 어떤 경우요? 국민의힘에서 김문수 후보를 그냥 또 정리해. 네. 후보 하지 마. 이제 또 그 후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다시 지금 시작. 상황에서는. 네. 그리고 이제 이준석 너 해. 이러면은 이제 이준석은 하겠죠. 그건 단일화가 아니라 그냥 후보 드랍인 거고 본인은 본인 갈 길 가는 거 아니에요, 이준석 후보가? 아니 어쨌든 그냥 한 명으로 후보가 되니까 그거 아니면은 안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죠? 안 하죠. 자, 그리고 이 와중에 경선에서 탈락했으나 지금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의 몸값이 장난이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이 주요 세 당에서 다 지금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오늘 나온 뉴스가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뭡니까? 뭐냐면 민주당이 차기 정부의 국무총리직 임명에 관해서 홍준표 전 시장과 논의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 홍준표 시장 페이북을 보니까 구름 위에 올라간 오늘 나는 손오공입니다. 이런 이제 글귀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들 오 뭐야 진짜 국무총리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으나 그 다음 보도는 이제 이건 선거용 보도인 거고 그런 일 없다라는 게 이제 양측의 다 얘기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국무총리 기용설이 그냥 나온 것 같진 않거든요.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가능성이야 뭐 1%라도 있겠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연정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좀 강한 것 같고 본인도 공개적으로 진영과 이념 상관없이 최고의 전문가들과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하잖아요. 네. 통합정부에다 방점을 찍어놨고 근데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두 개가 있어요. 어떤 거요? 비상계엄을 반대해야 되고 탄핵에는 찬성해야 되는 네. 그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근데 홍준표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탄핵에는 계속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했거든요. 그럼 아마 민주당 지지층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홍준표 후보도 물론 막 이렇게 묘한 메시지를 계속 그 글을 쓰잖아요. 네. 노무현 때 맞아요. 내가 갔었으면 꼬마 민주당 그때 갔었으면 이러기도 하고. 이런 일 당하지 않았을 텐데. 네, 이재명 민주당을 공격하지 않고 그냥 국민의힘만 두드러 패잖아요. 묘하긴 묘해요. 네. 근데 그것이 과연 어떠한 이재명 후보와의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럴까 그렇게 아니, 근데 생각하기는 좀 이재명 쉽지 후보도 않아요. 굉장히 두 팔 벌리고 막걸리 막걸리. 마시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뭔가 친화 메시지를 보내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리고 막 홍준표 시장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 선언을 하기도 하고. 이현주 의원이 상당히 좀 노력을 많이 한 모양이더라고요. 네. 이현주 의원이 지난번 대선 때 2021년도 때 홍준표 시장을 유일하게 도왔거든요. 그때 만들었던 조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같이 이제 지지선을 이끌어냈는데 하여간 좀 쉬워 보이진 않아요. 그 두 가지 전제 조건 네. 그것이 좀 충족되지 않아서 어떤 총리라든지 내가 국무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쉬워 보이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작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요. 그리고 뭐 그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홍준표 전 시장이 계엄에 반대한다. 탄핵도 반대를 했었죠. 네, 근데 계엄을 반대하는데 계엄이라는 이 끔찍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 거기는 뭐 이따 동의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건 어떻게 그게 두 개가 성립이 되냐라고 물으니까 그냥 하야를 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어쨌든 그만두긴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 입장에서 또 국민의힘의 주요 정치인 입장에서 어쨌든 두 번이나 우리가 뽑고 내세운 대통령을 탄핵시키긴 뭐하니 스스로 하야하게 한다. 그다음에 이제 물론 제가 물어봤죠. 할 것 같아요? 하야를? 네. 거기에 대한 대답을 물론 못하죠. 그러니까 나름의 논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본인이 어쨌든 친윤 세력의 한동훈과 대비되는 친윤 세력의 지지를 받아서 대선 후보가 되려는 전략상이었고 이렇게 됐고 실제 최근에는 내가 한 X한테 두 번이나 내다바이 당해서 창피하고 창피하다. 네. 라고 부끄럽고 부끄럽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은 윤하고 완전히 갈라섰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 당연히 내려왔어야지 하야라고 물어보면 얘기할 거예요. 당연히 내가 그냥 내 손으로 그래서 그런 거지 지가 무슨 낯으로 있어? 당연히 내려왔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입장에 대해서는. 근데 저는 홍준표 전 시장이 완전히 정계 은퇴를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민주당 쪽에서 일단 정계 은퇴의 최대 문제는 뭐냐면 네. 하고 나면 심심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심심함을 견디는 성정은 또 그렇죠. 아니신 것 같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동훈 전 대표도 똑같고 네. 할 일이 없으면 심심해요. 하와이 좋죠. 구름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좋죠. 요거 한 5일 보면 지루해요. 똑같거든. 저도 무슨 그랜드 캐년 네. 4일 보면 지루해요. 아, 그렇군요. 네, 뭐 볼 게 없습니다. 하와이도 저도 가봤지만 네. 5일 보면 지루해요. 더 있으면 그냥 가서 그러니까 계속 국내 뉴스 보고 정치나 뉴스 보면서 에이구 자식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페이스북 올리고 그렇죠. 전화 받고. 네,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 뭘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혹시 손을 내밀면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시장은 잡을 것 같다. 잡는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쓴 게 있잖아요. 다음 대통령이 정치판 싹 청소했으면 좋겠다. 네. 그 대목도 있었죠. 네, 그러면 나를 청소부로 쓰세요. 오, 그런 의도도 가능하지 있는 거군요.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거는. 그렇죠. 결단이 필요한 거고 민주당에서는 총리는 좀 다른 진영에 있는 분을 모셔오고 싶어하는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통합에 완전히 굉장히 네.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막 상징이니까. 홍준표, 뭐 유승민 여러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총리는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못 골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왜 얘기를 했냐면 홍준표 시장이 하야를 얘기했지만은 페북에다가 탄핵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썼어요. 그랬어요. 그 네. 이후에도. 너무 많이 썼어. 그 증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보수 우파 쪽에 좀 괜찮은 분들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몇 분을 얘기했더니 처음에는 와 좋다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답이 왔어요. 비상계엄 그다음에 탄핵 여기서 우리랑 입장이 다르면 그게 그냥 마지노선이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그런 연락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 좀 탄핵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한 분을 영입을 한다라는 것은 쉬워 보이진 않는다. 그렇군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기준이 어떻게 낮춰질 수 있느냐 아니면은 예. 아니냐 뭐 거기서 이제 갈라질 수 말씀하신 있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뭐 이분은 이랬으니까 우리 통합정부에 필요한 분입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되는 거죠. 그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만약 총리로 간다. 네. 그러면 이제 생각이 안 맞고 그러면 사실 충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홍준표 전 시장 스타일은 사실은 명확히 위다. 그 유계질서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의견들은 얘기하지 않고 밖으로 표출되거나 막 대놓고 하는 스타일은 대통령한테 반기를 들거나 그런 스타일은 또 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재명 후보가 쓸지 안 쓸지 그건 뭐 최종 거기서
고민 끝에 결단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지켜보도록 보시죠. 하고요. 그럼 사실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지금 동동거리고 있는데 오늘 나온 보도를 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그 홍준표 캠프에서 비서실장 맡았던 김대식 의원한테 하와이로 가서 홍준표 전 시장의 선대에 합류할 수 있도록 설득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하와이로 떠날 예정이라고 하고, 그다음 권성동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저를 저 사과합니다. 제가 그동안 불편함을 끼쳐드린 부분이 있다면 모든 노여문 오롯이 저에게 담아달라 이러면서 이제 읍수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은 전혀 없다 보시는 거예요? 일단 당 탈당을 했고 완전히 판이 바뀐 다음에 제발 당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친윤들이 다 나가야 되죠. 그런 게 아니면 그 전제 조건이 아니면 안 들어오겠죠. 네. 부경화도 가능성 없고. 없다. 그리고 김대식 의원이 앞서 통화를 하니까 네. 간다 그러더라고요. 네. 하셨어요? 18일 날 간다 그러더라고요. 어. 그래서 아니 거길 대체 왜 가요? 아니 5월 하와이까지. 18일 날 가면은 너무 늦는데 또. 그래서 제가 아니 대선이 오사카도 얼마 안 아니고 남았는데. 하와이에 간 사람은 설득도 안 될 걸. 그러니까 저는 이 선대위가 운영이 이렇게 하는 게 좀 신기해요. 그 설득될 거라고 생각하고 가는 건가? 아니면 그냥 액션인가? 어떻게 봐야 되죠? 김대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는 선거에서 선대위에서 뭐 대외 협력 뭐 맡았던 것 같은데 그거 하느니 하와이 가서 뭐 홍준표 시장 설득한다라는 명분하에 한 일주일 쉬었다 오면은 그래서 제가 언제 오냐 물어봤어요. 네. 5월 그랬더니 18일 날 갔다가 언제 다다음 날쯤 온대요. 네. 자기 또 일정이 있어서 음. 비행기 타고 8시간 가서 홍준표 찾아서 또 만나고 얘기하는데 8시간, 네. 돌아오는데 8시간. 네. 바로 와야 된대요. 그래서 아니 그걸 왜 갑니까? 근데 참 그러고 본인 말로는 이게 언론에 안 났어야 되는데 네. 났다. 박 실장님 당에서 네. 비즈니스를 끊어줘. 하와이행 비즈니스. 호텔도 최고급으로 잡아줘. 네. 2박 3일, 3박 4일 갔다 오라고 그래.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왜 안 가요? 아, 저 당장 가야 되는 거 비행기 아니에요? 이렇게 길게 타는 거 비즈니스든 퍼스트 클래스든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타봤어요? 비즈니스는 타봤죠. 퍼스트. 안 타봤죠. 퍼스트로 모신다. 아니 어차피 잘 거 좀 더 넓은 데서 자나. 뭐 비즈니스 정도면 충분하죠 뭐. 알겠습니다. 안 가신다. 가실 것 같고요. 150% 갑니다. 저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가서 하루 있는 건데 아유, 하루라도 내 돈 안 들고 우리 피디님도 가신다 그러네. 자, 작가님 이준석 안 가신다고 그러네. 아니 이게 작가님까지 얘기하고 있어. 자, 이준석 후보도 사실은 홍준표 전 시장한테 굉장히 이제 친화적으로 얘기를 하고 네, 있고 네. 홍준표 전 시장이 하와이로 떠날 때 유일하게 가서 이제 배웅한 그렇죠. 사람인데,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꼭 이준석 편을 들기보다는 뭔가 이재명 쪽으로 더 기운 것 같고 지지자들도 이준석 후보한테 안 가고 이재명 후보한테 가고 왜 그런 그렇죠. 걸까요? 아니, 그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이재명 후보보다는 낮잖아요. 그래도 되는 쪽에 붙으면은 뭐라도 자리 하나 받을 수가 있고 또 선거 이겼다라는 보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준석보다는 뭐 이재명 후보 지지하기도 하고, 또 이현주 의원이 중간에 링크를 했고 이현주 의원하고 우정을 계속 나눴던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뭐 이재명 후보 쪽 가겠죠. 뭐 선거판을 딱 읽는 사람들은 이기는 쪽에 줄 서지 지리는 쪽에 줄 서는 거는 그렇군요. 그거는 상식이 안 맞죠. 그냥. 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뭔가 관계가 맺어질 가능성. 근데 홍준표 전 시장과. 지금은 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지금은 뭐 사실은 그냥 열심히 싸워라 그렇으면 그것도 사실 크게 보면 지지 선언이겠죠.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같이 뭐 지금 뭐 하와이 가 있는데 와서 뭐 같이 선거를 돕는다든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선 끝나고 온다고 했으니까. 네, 만약에 무슨 여권, 그러니까 지금의 보수 쪽이 단일화해서 이준석 후보가 된다. 또 가능성 1% 미만이지만 그러면 모르겠죠, 혹시. 그 전에는 그럴 일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일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국민의힘 상황이 정리되고 난 뒤에도 여전히 1강은 민주당 이제 이재명 후보죠. 지금 지지율 추이를 좀 보니까 거의 50%에 육박하고, 이제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51% 지지율 기록했다는 이제 기록이 나왔더라고요. 여론조사 몇 개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국갤럽이 뉴스원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제 전국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이재명 후보 51%, 김문수 후보 31%, 이준석 후보 8% 이렇게 나왔고, 또 오늘 나온 NBS 조사 결과를 보니까 호감도가 처음으로 비호감도를 넘어섰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자,
MBS에서 12일에서 14일 1000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후보 호감도를 전화를 했더니 호감이 간다, 이재명 후보 호감이 간다 50%, 호감이 가지 않는다 46%. 그리고 갤럽조사, 아까 말씀드린 갤럽조사에서도 호감도가 48%가 나왔는데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이게 한국갤럽이 2017년부터 실시한 동일 조사 수치 중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자, 이 추세, 비호감도가 낮아지고 호감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50%에 육박하는 이 지지율 변수는 없을까요? 이대로 쭉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변수 없다고 봐요. 변수가 없다. 좀 과반 넘을 거라고 보고 실제 득표에서는. 왜냐하면 물론 이재명 후보도 리스크들이 많이 있죠. 사법 리스크 있고 사실은 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당연히 주장하지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사실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거잖아요. 피선거권이 없을 수 있는 네. 단지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다. 이 지적도 맞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훨씬 더 상대적인 거죠. 약간은 뭐 지금 계엄에서 파면당한 대통령이 지금 후보의 사실상 중심이다라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뭐 이재명 후보의 약점이랄지 또는 몇 가지 문제들을 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또 지금 이재명 후보가 뭐 중도, 보수, 확장 이걸로 크게 말실수 같은 것도 없고 리스크 관리를 잘 해나가고 있죠. 네. 그래서 물론 뭐 사법 리스크지만 그건 예전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미 다 반영이 돼 네, 있는 이미 거고. 다 반영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40% 후반대 실링으로 작용을 했었고 만약에 저쪽에서 완전히 국민의힘이 계엄 이후에 윤석열과 과감히 절연하고 정말 바뀌는 모습을 보인다면 사실 이번 대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대선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시간이 갈수록 거의 뭐 추락의 가속도까지 붙어가지고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볼장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좀 더 올라가고 있는 거는 지층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원래 모름이 줄어들고 붙거든요. 결정을 네네. 마음에 하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혹시나 저쪽이 될까 봐 저쪽은 절대 안 되겠다. 국민의힘은. 네. 지난 주말에 있었던 막장 다 기억하잖아요. 전혀 안 되겠다. 이런 것까지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최종 득표율 몇 %? 50% 넘을까요? 예전에는 뭐 50% 초반 봤는데 좀 더 갈 수도 있다라고 봐요. 어허. 네. 네. 그럼 55%. 왜냐면 국민의힘이 너무 못해요. 네. 이게 지금 그건 공당인가? 맞습니다. 지금 네. 자유통일당이 선거 치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못하고 있어서 그게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네거티브 공격이 안 먹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죄 저지른 사람이 도둑질하는 사람을 욕하니까 네가 무슨 욕할 자격이 있냐. 네. 거의 그냥 덮여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우리가 계속 공격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퇴색하기도 하고 더 나쁜 놈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비호감도가 낮아진 것도 있고 저렇게 대세론이 형성되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메시지나 화면 이미지가 되게 이제 웃는 것들만 나오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막 네거티브를 방어하느라고 막 인상 쓰고 막 자극적인 언어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냥 웃는 얼굴이 TV 화면에 가장 많이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웃네, 괜찮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메시지가 그냥 옳은 말만 해요. 네. 오늘도 그냥 한 말이 뭐냐면 윤석열 왕 노릇하다 계엄했다. 다음 정부는 국민 주권 정부다. 그러니까 연기든 그냥 이거는 표를 얻기 위해서 잠깐 속이는 거든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을 하냐고.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또 대세론도 큰 영향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몇 %? 득표율? 저는 53% 예측해요. 53%.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왜 53%를 네. 예측하느냐라고 물어보셔야 되잖아요. 방금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53% 왜? 그냥 제 감으로 그냥 아, 뭐야, 뭔가 대단한 게 있는 줄 알았잖아요. 없어요. 감으로. 네. 53%? 네. 50% 초반 때보다 더 많이 나올 것이다. 근데 저는 네. 저도 53% 했으니까 저는 54% 할게요. 알겠습니다. 53, 54. 네. 지켜보도록 왜냐면 하겠습니다. TV 토론하면 네. 더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누가요? 김문수 후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54%를 넘느냐 안 넘느냐는 김문수의 실망한 표가 이준석으로 얼마나 가느냐 여기에 달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표수로 따지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표가 더 높아지지 않더라도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투표를 안 하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전 대표 지지층에서는
실제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아하, 투표 포기. 네. 그러면 이 표는 또 한동훈 지지층에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대선 이 선대에 끼지 못하면 이 표가 만약에 이준석으로 간다? 그러면 이준석과 한동훈은 사실상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그걸 또 싫어해요. 네. 그래서 투표를 안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투표율이 떨어지잖아요. 전체 투표가 떨어지면 모수가 낮아지니까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올라가겠죠.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네. 비판할 수 있는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비판 받을 수 있는 사람. 누구요? 정청래 법사위원장밖에 없고 네. 이재명 후보도 계속 그냥 국민들 귀에 꽂히는 그냥 통합 얘기하고 경제 살리겠다, 민생 살리겠다, 국민 주권 시대 열겠다 이러니까 당연히 국민들이 맞는 말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김민석 의원이 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일 거예요. 네. 저 최고위원이니까. 그분이 오늘 나와서 메시지를 하는 거 보니까 대단히 좀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우리가 지금 많이 투표를 많이 해야 된다. 지금 상황이 어렵게 갈 수도 있다. 한 명이 3명 데리고 나와서 투표장으로 가자. 이렇게 좀 절실함을 보여주는 거 보니까 민주당 지지층들도 아이 뭐 선거 된 거 아니야? 나 안 치고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다가도 그래, 아유, 저 정도 얘기하면 우리가 나 좀 찍어줘야 되겠네. 그래서 결집이 좀 강한 것 같아서. 민주당은 결집하고 국민의힘은 네. 투표 포기하고. 분열하고. 그래가지고 50% 넘을 가능성은 아주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실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도 중요하지만 그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도 좀 궁금하거든요. 얼마나 격차가 많을지. 이준석 후보가 아직까지는 김문수 후보를 뭐 이기거나 아니면 두 자리 숫자 이상의 지지율이 나온다라고 예측하는 거는 비과학적이에요. 그래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 그러니까 두 자리 숫자 나온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한 7%, 8%요 정도가 좀 평균인 것 같더라고요. 더 낮은 것도 있지만. 네. 그렇다면은 지역적인 기반이 없고 또 다른 뭐 의원의 세가 뭐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인 지지도가 지금 상당히 높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이 이준석 후보가 10% 이상 두 자리 숫자 15%까지 지금 나올 수 있다라고 예측하는 거는 네. 아주 과대망상이 될 수가 아하. 있어요. 근데 네. 저는 최종적으로 한 15% 정도 나올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데 네네네. 그 이유가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하는 저러한 짓거리들 그리고 TV 토론 때 이준석 후보가 상대적으로 김문수 후보보다는 더 잘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좋아 그냥 뭐 국민의힘 도저히 김문수 후보는 찍을 수 없고 저 당이 하는 짓 보니까 비민주적인 정당인 것 같으니 우리 보수의 미래인 이준석에게 그냥 이번에 한번 좀 밀어주자. 그런 분들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네. 현재로서는 두 자리 숫자 어렵지만 앞으로 19일 동안 하다 보면 한 15%까지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늘려갈 생각이 가능성은 있다. 들고요. 어쨌든 김문수 후보는 35% 이상 넘게 나오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뭐 3자로 보고 네. 사실 저는 이 기회에 이준석 후보가 확실히 표를 좀 얻어야 국민의힘도 긴장을 하고 네. 지금 더군다나 총선이 3년이 남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주력 세력들, 주류들은 그 기득권 안 놓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제가 볼 때 최소 60명 이상이에요. 네. 지난번에 단일화를 찬성한 게 한덕수로의 단일화를 찬성한 게 60명이기 때문에 그 이상이어서 쉽지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아예 국민의힘 밖에 새로운 구심점이 생기는 게 낫겠다. 건전한 보수를 위해서는.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자산이 1,200억이기 때문에 좀 아깝지만 그냥 생각 있는 사람은 나와서 새롭게 당을 만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 내부에서는 또 내부에서 설령 쇄신이 이루어지려고도 세게 망해야 되거든요. 네. 세게 망하려면은 사실은 이준석 후보가 표를 많이 가져갈수록 국민의힘은 망하는 거죠.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잘 되려면 전 이번에 확실히 바닥을 찍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기 비정상 정당에 나와 있는 주요 얼굴들은 다 그냥 고개를 쳐박고 다녀야 된다. 정계 은퇴감이다 거의. 네. 이 정도까지 가야 보수 정당이 어느 정도 건전한 세력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근데 정계 그러기 개편 위해서는 가능성까지 보시는 거네요.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 그거는 정당. 이제 이준석 후보예요. 만약에 네. 그쪽 정계 개편이면 이준석 후보가 어느 정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느냐예요. 그런데 사실 저는 지난번 그래서 허은하 당대표가 나갔을 때의 과정이 상당히 아쉬워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누가 잘했냐 못했냐 뭐 이런 게 있겠지만 사실은 리더는 누가 봐도 당시 허은하 당대표였지만 리더는 이준석 의원이거든요. 그러면 리더가 이 상황을 매끄럽게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준석 의원한테도 직접 얘기했지만 그걸 못했어요 사실은. 네. 네.
그냥 물론 김철근 사무총장 문제로 그렇게까지 해서 충돌할 일이었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나라를 만약에 운영하다 보면 곳곳에 충돌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를 조율해야 될 그런 거 있는데 리더십을 제대로 확인시켜주지 못했다. 그 그렇죠. 사건으로. 그리고 사실은 허은하 대표가 힘없는 사실은 대표였는데 쫓겨나다시피 나갔기 때문에 그게 사람들 뇌리에 많이 있어서 비호감이 작용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뭔가 개선을 한다면 이번 TV 토론 때 과거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막 무조건 돌격 앞으로 하고 막 해서 김문수 후보를 예를 들어서 또는 이재명 후보를 막 하는 것보다 좀 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차세대 리더로서의 역할, 그렇죠. 모습 그런 이런 모습을 것들을 보여줍니다. 보여주면 저는 좀 많이 국민의힘 표를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대선 이후에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가 좀 폭망했다. 그래서 35%못 얻는다. 그랬을 경우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친윤계가 계속 또 장악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한동훈계가 뭔가 반전의 기회를 마련할 것인지 진짜 분당이 될 것인지. 외부의 충격의 사례가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내부적인 분란이 있을 수 있어요. 두 가지 사례를 나눠서 봐야 돼요. 네. 외부 그러니까 충격은 외부적인 뭔가요? 충격은 뭐냐면 네. 국민의힘이 이제 개헌과 탄핵과 이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보여줬던 비민주성을 갖고 이재명 정부가 정당 예산 심판을 걸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참 상당히 곤란해지고 어려워질 것 같다. 만약에 심판이 들어가면 해산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그렇게 보여져요. 탄핵을 반대했고 비상계엄을 옹호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비민주적으로 저렇게 대선 후보를 바꾸려고 했던 저런 모습들, 그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정당에서. 그러니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적인 문제제기가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내부적인 문제는 분당이나 뭐 당이 갈라지는 거는 없을 것 같아요. 탈당 이런 그래요? 것도 별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민주당으로 갈 의원들이 몇 명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세력이 떨어져 나와서 분당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저는 윤핵관들이 계속 권력을, 주도권을, 기득권을 유지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게 바로 원내대표 선거에서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제 김용태 비대위 체제는 계속 될 수밖에 없겠죠. 네. 다음번 전당대회 때까지는. 갑자기 그냥 그만둬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대선 패배를 하더라도 네. 전당대회 전까지는 그 비대위 체제가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예측이 되는데, 김용태가 저도 대선에서 졌으니까 저도 비대위원장 그만둘게요. 그러면은 네. 비대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원내대표. 원내대표 권성동이에요. 네. 그러면 또 친윤이나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또 세우겠죠, 지도부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6, 70명의 영남권의 의원들이 똘똘 뭉쳐있는 한 국민의힘은 안 바뀌어요. 저 그냥 좀비 정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 개혁하고 혁신해가지고 새로운 정당으로 탈바꿈, 이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유지한들, 네. 예를 들어서 내년에 지방선거, 그다음에 총선, 그러면은 다 거기서 이제 망해가지고 사그라드는 약간 지방선거는 별로 지더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네. 그 의원 수가 사람들은. 줄어드는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앞으로 이제 총선은 3년 남았으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 되더라도 뭐 3년 안에 국민적인 또 지탄받고 비판받고 지지율 떨어지고 버틴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제 총선에서 영남에서 우리 공천받으면 살아나올 수 있고, 잘하면 뭐 수도권에서도 먹을 수 있고, 그때까지 지켜보자, 버티자, 이럴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굉장히 암울한 미래네요. 내부적인 개혁, 변화, 혁신, 이거는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주요 세력들, 스피커가 되는 주요 세력들은 한 10% 남짓이에요. 나머지는 눈치 보고 따라가는 좀비입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저는 어떤 면에서는 가끔씩 옛날에 총재 체제가 더 낫다고 보는데, 총재가 확고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정말 괜찮은 인재들을 선발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 뭐 공천 과제나 여러 가지가 그게 아니어서 사실은 그냥 눈치 보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상 뭐 몇몇 제가 볼 때는 뭐 10여 명 정도의 친윤 주류들이 당을 주도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단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인데 저쪽이 잘 나가니까 굳이 저쪽이랑 척볼 필요 없다. 이런 분들 많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을 좀 거기서 떼놓는 누군가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확실한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구심점이 별로 없어요. 친한 게?
친한계가 한다면 근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원외기 때문에 네. 그게 쉽지가 않고 혹시 90점이 될까봐 계속 지금 친윤들이 그걸 이렇게 견제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친한계도 그건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잘못이라고 보는데 가장 잘 나갔을 때도 확장을 못했잖아요. 그건 본인의 스타일이에요. 네. 그걸 바꿔야 되는데 잘 못 바꾸더라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김재섭 의원이나 다른 분들이 좀 뭔가 소장파들이 뭘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닌 이분들도 좀 포기한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고 네. 그래서 약간 암울하지만 누군가 구심점만 잘 만들어서 아까 좀비처럼 있는 분들을 이쪽 구심점으로 좀 더 빼온다. 그럼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 하지만 예. 구심점이 없다. 좀비 빼오면요. 네. 좀비한테 물려가지고 나도 좀비가 돼요. 그래서 그게 그래요? 전염병이 강해. 마동석 씨를 불러야 돼. 마동석 씨를 불러야 돼. 그래서 좀비 치료제가 없어가지고요. 저거 안 되고 친윤들이 하는 짓거리들을 봐봐요. 이 대선 중요한 시점에 장해찬 씨를 또 복당을 시키잖아. 아, 그러니까요. 그걸 왜 그것도 복당시켰겠어? 최경환 전 의원이랑 장해찬. 최경환 전 총리님은 네. 당연히 복당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모셨었죠. 보좌관으로 있었죠. 제가 보좌관으로 1년 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일을 했었어요? 네, 네. 그때. 그래서 잘 돌아오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장해찬 장해찬 씨 아니다.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있는 정현욱 의원이 반대했잖아요. 예, 그렇겠네요, 진짜. 네. 보통 그 지역에 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반대하면 안 받아주거든. 근데 왜 받아줬겠냐고. 너 와가지고 한동훈 욕해라. 한동훈 공격수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장해찬을 들여보낸 거잖아요. 아, 그것도 그거에 대한 디딤돌이군요. 친한계 견제 디딤돌. 그렇죠. 네. 아예 우리가 직접 뭐 한동훈을 욕하긴 그렇고 예찬이 네가 와가지고 좀 견제하고 욕하고 슬슬 좀 긁어. 이용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대선에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야. 한동훈이 선대위에 참여해가지고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한동훈 견제하는 역할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작당만 하고 있어. 네. 그런 사람들이 무슨 당을 개혁하고 변화시키고 그러겠냐고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냥 특정 지역구 한 두세 개 정도 기반으로 확 쪼그라들고 새로운 건전 부수가 나와야 되지 않나 안 돼.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총선이 회의적. 너무 멀리 남아서 그러니까요. 쉽지가 총선이 않고. 너무 멉니다. 총선이 내년이면은 이렇게 이런 짓 못하죠. 네. 그러니까 김상욱 의원 네.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 이제 국민의힘 탈당했다가 오늘 보니까 이재명 후보 지지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재명 후보도 뭐 우리 당에 입당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얘기했습니다. 뭐 민주당에 입당할까요?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늘 원래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오늘쯤 얘기를 하겠다. 네. 아니 결정했으면 그냥 얘기를 하지 뭐 내일 얘기해요. 네. 저 사실 그 정치인법을 내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근데 오늘 이재명 후보 일정 중에 화개장터가 있습니다. 네. 동서합을 상징하는. 그래서 그것과 맞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좀 네. 하게 오. 되고 그러니까 보수 인사가 더구나 유일하게 현역 배치가 사실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물론 뭐 권오울 뭐 몇 분이 계시지만 이분들 다 사실은 좀 전직이었고. 전직이고 좀 오래된 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뭐 혹시 뭐 좋은 자리 줄까? 뭐 이렇게 제가 좀 폄훼해서 얘기하자면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김상우 의원은 물론 당내에서 약간 배척 분위기가 있어서 그렇기도 했지만 민주당으로 더구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선언했다. 그러면 약간 내부적으로 조율도 하고 적절한 시기에 이재명 후보는 화개장터에 또 가서 얘기를 하고 화합을 네. 얘기하고 거기에 좀 맞추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결국 입당 결국은 수순이다. 입당 수순이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당을 옮기는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하, 네. 예, 특히 이제 여당이거나 여당으로 가거나 아니면 여당이 될 만한 곳으로 가는 아. 것은 권력을 좀 추종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는데 김상우 의원은 이해가 가요. 네. 정말 비상계엄과 탄핵 과정 중에서 대단히 용기 있는 정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메시지와 행동들을 했잖아요. 그러한 정치적인 선택과 결단은 분명히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당 안에서 김상욱 의원을 배척하고 왕따시키는 분위기가 강하잖아요. 네. 그 안에서는 뭐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탈당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충분히 명분이 있었다. 네, 명분이 되고 이해가 다 되고 또 존중도 받아야 하는데 그냥 민주당 갈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저는 그렇게 이제 진영을 옮기는 거를 썩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네. 저에게 잘했냐라고 물어보시면은 그렇게 썩 바람직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김상욱 의원이 3년 동안 이제 앞으로 임기가 남아있는데 그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자신의 뜻과 의지가 맞는 곳으로 가서 의정활동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렇게 좀 이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네. 예, 김상욱 의원 일을 쭉 보면 한동훈 전 대표 특히 친한 게 저는 이분들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배척했는지. 그렇죠. 사실은 같은 목소리거든요. 그런데 그 친하게 단톡방에서도 사실상 왕따를 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했었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까지 나온 모든 건 사실 메시지거든요. 메시지는 저는 얘기하자면 한동훈 전 대표의 메시지는 늘 국민 상식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동을 그렇게 안 했어요. 그건 왜 김상욱 의원조차 품지 못했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죠. 친한계에서도 왕따를 당할 때 사실은 제일 거의 의원 중에 유일하게 가서 뭐 기권하게 했지만 탄핵수 첫째 날에도 참석을 했었고 국민의힘 의원 중에 그다음에 김상욱 의원이 내놓은 것도 똑같이 본인과 똑같이 메시지로는 늘 민심과 다 있는 얘기를 했고 김상욱 의원은 오히려 실천도 더 한 분이에요. 본인이 목도리 이렇게 매줬잖아요. 네. 근데 왕따 당할 때 왜 손을 내밀지 않았느냐.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게 한동훈 전 대표의 한계다.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슈퍼챗 소개하겠습니다. 전설 목수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장성철 소장님 화이팅. 오. 감사합니다. 아주 소중한 화이팅이었습니다. 김원기님 2회부터 봤어요. 포차 컨셉 좋더라고요. 오래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오, 감사합니다. 한잔하시죠. 자, 한의관 스트롤러님 공도 포차는 저의 최애 프로예요. 오, 감사합니다. 이런 의견이 저희한테 엄청난 힘이 됩니다. 자,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정훈이 만화를 기억하시나요? 영화 주간지 신의 21이 창간된 1995년부터 2020년까지 만 25년간 신의 21에 실렸던 전설의 영화 패러디 만화인데요. 안타깝게도 정훈이 작가님이 3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셔서 더 이상 남기남의 활약상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올해 신의 21 창간 30주년, 정훈이 만화 30주년을 기념해서 정훈이 만화의 정수를 모은 정훈이 만화 더 베스트 출간 프로젝트가 지금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텀블벅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펀딩 사이트 주소를 올려놨습니다. 정훈이 만화 모험책 외에도 다양한 굿즈까지 선택하실 수 있는 정훈이 만화 펀딩은 5월까지만 진행이 되니까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다뤄야 될 거는 이 지기현 판사 의혹입니다. 14일 국회 법사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기현 판사가 작년 8월쯤인가 아마 어쨌든 작년 여름에 그 유흥주점에서 네.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누구한테 접대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건 아니지만 사진도 있다라고 하고 그런데 이게 파괴력이 어느 정도 될지 이게 만약에 향응을 받았다고 하면 계속 이 재판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인지 이건 좀 궁금하거든요. 아니 못하죠. 네. 이거는 판사에서도 그냥 재판에서 직무배제, 판사직 뭐 해촉, 네. 뭐 당연히 또 감옥도 가야 될 문제고 김영란법에도 걸리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네. 사실이라면 흉흉한 소문이 되게 많아요. 네. 뭐 누구한테 접대를 받았다. 그 몇 특정인이 번, 거론이 되나요? 네, 몇 번을 갔다. 뭐 지금 언론에서 취재하는 것만 해도 4건이다. 해가지고 상당히 소문이 많은데 조금 서울중앙지법이나 지기현 판사 측의 해명이 명확치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 무근이다. 네. 나는 판사직을 걸고 나는 이것은 거짓과 싸우겠다. 김용민 의원도 의원직 걸어라. 막 이렇게 세게 나와야 되는데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네. 추상적이에요. 밝힐 입장은 없어요. 막 이렇게 빠지는 거 보면 사실이 아닐까 그렇게 좀 추측해 볼 수밖에 없죠. 근데 하지만 민주당도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대법원이라든지 중앙지법에 제출을 해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협조하는 것이 좋다. 아니면 그냥 국민 앞에 공개하시든지 네. 그냥 사진이 있다고 하니까 사진 네. 아직 공개가 안 된 거고. 자기네들이 그냥 이렇게 쓰면서 제보 있다니까 막 이러지만 말고 공개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공개하면 어쨌든 재판은 더 이상 진행되기는 못하죠. 당연히 힘들다. 못하죠. 네. 지기현 부장판사가 주변에 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네. 그 주변인으로부터 들어보니까 당혹스럽다. 네. 일단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뭘 어떻게 했다는 게 지금 나와 있는 증거는 없지 않느냐. 제보에 그런 건 없지 않느냐. 증거는 없다. 네, 그런 거는 정확한 증거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재판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상당히 신빙성이 좀 어느 정도 있어 보이는 워딩이네요. 아예 나는 아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런 의혹 속에서. 네. 근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보면 만약 본인이 아니다. 그런 일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만약 더 얘기를 한다면 일단은 보통 우리가 이런 일들을 과거에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많이 있을 때 그 딱 정석이 있습니다. 전혀 사실 무근이다. 네. 들켜도 사실 무근이에요, 일단. 일단 거짓말하고 네. 보는 겁니다. 일단 사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뭐를 얘기했냐면 사진 이렇게 그 이른바 방에 대한 네. 사진이 나왔잖아요. 내가 술 먹었던 건 그 방이 아닌데 이게 사실 무근이야 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냥 일단 사실 무근이라고 네, 하고 사실 나중에 나중에 사실이었잖아. 그러면 뭐 거짓말이냐. 아니, 그 방이 아니었다는 뜻이었어. 이렇게 할 수 그렇죠. 있다. 그리고 뭐 몇 차례라고 하는데 아니다. 술값이 뭐 400, 500 나왔다고 하는데 아니야. 370 나왔어. 이렇게 해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지르고 보는 거예요. 네. 근데 못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반복적으로 했으니까 어떤 게 걸린지 몰라가지고 못 지르는 게 아닌가. 아. 이런 생각을 너무 좀 해요. 많아서 횟수가 너무 많아서 그 중에 뭔지 알 수 없다. 반복적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뭐 이건 물론 의혹이지만 네. 뭐 다른 접대 자리도 있다라는 얘기 듣고, 그리고 이건 공공연한 사실로 지규현 부장판사가 이제 술자리를 많이 가졌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스폰서로부터 접된지 이거는 뭐 확인이 안 본인이 됐지만 본인 돈 내고 이제 술을 마셨을 수도 그렇죠. 있는 그럴 거고요. 수도 있죠. 네. 근데 그런 얘기가 좀 있었고, 저는 오늘 중앙지법이 입장문 낸 거 보면 그냥 사실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보고, 뭐라고 냈나요, 중앙지법 입장이 네. 해당 의혹 제기의 내용이 추상적일 뿐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네.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됐어요. 네. 중앙지법이 이에 관련해서 입장을 낼 게 없다. 이게 입장인데, 이건 지규현 부장판사가 냈다면은 이 사람이 그냥 방어용으로 이렇게 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중앙지법은 지규현 부장판사의 주장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할 거면 지부장판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중앙지법이 지금 법원 차례로 사실을 확인 중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요. 네. 그런데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이 안 됐으니 확인을 해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법원 차원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확인을 하라는 그렇죠. 얘기인 거죠. 판결을 내리는 부장판사가, 그것도 고위 간부급 판사가 어떤 접대에서 법을 접대해 준 사람에 따라서 유리하게 판단한다? 그럼 누가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엄청 사실 큰 건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중앙지법은 이거를 최소한 확인 중이다라고 얘기할 의무가 있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잘 쉽게 납득이 되지 않고, 네. 그 얘기는 그냥 제가 들었던 지규현 판사가 주변에게 했던 얘기와 비슷하게 중앙지법이 냈거든요. 그럼 지부장 판사의 입장을 그냥 전하는 것 뿐인 것 같아요. 그건 중앙지법이 그렇게 공지할 건 아니다. 법원도 굉장히 당황한 그렇죠.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다. 네. 그래서 만약 사실일 경우 이에 맞는 조치를 하겠다. 이게 무조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약간 알겠습니다. 이렇게 입장을 낸 건 잘 이해가 안 돼요. 파장이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음 주에 아마 우리가 더 새로운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4일 법사위에서 조희대 특검법을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제1소위에 회부를 했고,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 맞춤법이다 뭐 하는 이제 비판을 듣는 법들이 지금 속속들이 이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선거법 개정안, 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후보자의 행위를 삭제하는 법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 후보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그런 법안인 거고, 그 다음에 형소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당선되면 재판은 정지된다. 그러나 무죄가 확실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는다. 이런 논란이 있는 이런 법안들이 이제 법사위를 통과하고 뭐 이런 이제 것들을 봤을 때, 일각에서는 민주당 안에서도 이거는 입법 무리수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두면 역풍을 불러올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나와요.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무리수죠. 네. 예를 들어 뭐 형소법 개정안이랄지, 그러니까 헌법 84조에 대한 보다 명확한 해석을 하는 거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거는 충분히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되죠.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재명 후보 맞춤법이잖아요. 네. 사실은 이성윤 법제처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헌재에서 만약 문제가 생겼고, 이게 만약 재판을 중지하면 국민의힘에서 당연히 헌재에 걸겠죠. 헌법 84조에 따라서 이거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재판이 돼야 되는데 사법부, 재판부가 하지 않는다 라면은 헌법재판소에 걸겠죠. 네. 그럼 헌재가 판단을 하겠죠. 사실은 거기에 맡기는 게 맞죠. 근데 만약에 거기서 재판해야 돼. 그러면 허위사실 공표 같은 경우는 그냥 만약 벌금 100만, 징역형 이상이 나와버리면은 대통령이 그냥 직을 잃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워낙 큰 거긴 하니까
이해는 되지만 일단 정치적 비난은 피할 수가 없겠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리고 뭐 면소를 하는 저도 그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행위를 행위에 제외하는 대해서 게 맞다. 애매한 행위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를 조금 허위사실이라고 해서 이거를 뭐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넘으면 피선거권을 잃게 한다 정치인들의 그거는 사실은 어떤 우리가 뭐 민주주의가 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이런 것도 생각할 때 안 맞는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이미 유죄난 거를 없애려고 하는 거잖아요. 시기적인 약간 그렇죠. 문제가 될 수 그렇기 있다. 때문에 사실 그게 문제였으면 더 진즉했어야 되고 이미 사실상의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난 걸 없애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치적 부담도 져야 되죠. 그런데 뭐 그것까지는 뭐 그것도 방향은 법에 대해 맞다고 생각하는데 특검법 네. 저는 여러 법조인들의 의견을 들어봤지만 예를 들어서 허위사실 공표 유죄라는 의견도 있고 무죄라는 의견도 있어요. 네. 그럼 왜 빨리 했냐라는 부분인데 물론 6만 7천 페이지를 다 볼 수 대부분 같은 는 원래 다 안 봐요. 대부분 그래서 다 안 보고 뭐 장 소장님이 또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전에도 빨리 한 게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무죄 났을 때 2018년 그거 관련돼서는 그래서 그것도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특검을 가는 건 비난하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명확한 정황이 없는데 특검까지 가는 건 저는 사법부에 대한 충분한 압박으로 빚어줄 수 있다. 네. 이거는 저는 반대 입장이고요. 그리고 무리수가 맞다. 이미 청문회가 지났지만 뭐 대법관들 청문회하는 것도 좀 반대를 계속했고 실제 친명 쪽 한 분도 안 할 거다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물론 나오지는 않았죠. 뭐 아무도 안 나죠. 대법원장이나 굳이 그걸 대법원이나. 왜 합니까? 그래서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입법부가 다 물론 정치적 의견을 갖고 하시지만 이건 좀 오바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죄와 관련된 개정안은 네. 빨리 처리가 돼가지고 이재명 후보도 면소 판결을 받고 네. 저도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저희 재판도 그렇군요. 면소 판결을 같이 받았으면 면접 좋겠다. 판결을 받게 되는군요. 뭐 약간 좀 다르지만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한번 다퉈볼 수가 있으니까 허위사실 유포니까 저도 같아요? 그 행위에 관련된 거예요? 저는 후보자는 아니지만 여기는 박재원 후보잖아요. 후보자의 행위잖아요. 네. 저는 후보자는 아니지만 그렇구나. 허위사실 유포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걸 가지고 좀 폭넓게 인정할 수 있는 게 저도 되니까. 무죄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법사위에서 네. 통과시키고 본회의까지 정광석화로 네.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지만 네. 이게 특정인을 위해서 법을 개정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고요. 또한 이재명 후보께서 좀 이건 무리하지 말아라라고 지시를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특정인을 위해서 법을 개정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도 옳지 않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법관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이 헌법에 있잖아요. 근데 특정인에게 불리한 재판을 했다고 해서 선고를 했다고 해가지고 특검한다고 그러고 청문회 부른다고 그러고 대법관 또한 100명 늘린다고 하고 그렇게 제도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께서 국민주권 시대에 연다고 하셨으니까요. 그에 맞게 좀 적절하게 제어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덕부차 매주 화수목 밤 9시에 방송하는 거 아시죠?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밤 9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